말하면 아빠가 감옥 가. 칠흑 같은 밤 이서연의 방에서 들린 작은 목소리는 이현우의 세계를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다. 생각하세요? 평소엔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다시는 안 조용하고 예의 내가 바른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딸이 규칙을 왜 지켜야 학교 합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손까지 제발요, 떨며 선생님. 입을 Hello and 막았던 welcome 걸까요? back. Today we're 그리고 exploring 서랍 how to find 속에서 your voice. 발견된 Let's begin this journey 주의요 together. 주의라고 적힌 붉은 글씨.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진실을 향한 아버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이현우라고 합니다. 아내를 5년 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인 딸 서연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서연이에게 엄마와 아빠 역할을 동시에 해주려 애썼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엔 함께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서연이는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칭찬할 만큼 예의 바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서연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말수가 줄어들었고 학교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제가 물으면 서연이는 응 그냥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친구랑 같이 놀았어. 라며 신나게 떠들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그림도 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원래 밝은 색을 좋아했어요. 노란 해, 파란 하늘, 빨간 지붕이 있는 집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림은 검은색과 회색으로 가득했어요. 하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저 어두운 선만 가득한 그림들. 서연아, 이 그림은 뭐야? 제가 물으니 서연이는 그냥 그렸어라고만 했습니다. 손톱을 뜯는 버릇도 생겼어요. TV를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무심코 손톱을 뜯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손톱 주변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어떤 날은 피가 나기도 했어요. 서연아, 손톱 뜯으면 안 돼. 아프잖아. 제가 말하면 서연이는 응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손톱을 뜯고 있었어요. 밤에 잠꼬대도 늘었습니다. 싫어. 미안해요. 서연이는 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서연이 방문을 살짝 열고 이불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서연이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쓴 연락장이었어요. 서연이 학습 태도 주의 요망, 집중력 부족, 가정지도 필요, 빨간 볼펜으로 크게 쓰인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이는 원래 집중력이 좋은 아이였어요. 그림책을 읽을 때도 퍼즐을 맞출 때도 끝까지 집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서연이가 왜 갑자기 주의 요망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서연이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의 변화가 단순히 학교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언가 더 큰 일이 서연이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늦은 밤 서연이 방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하면 아빠가 감옥 가. 그 순간 저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속삭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말하면 아빠가 감옥 가. 대체 누가 왜 7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다음날 아침 회사에 반차를 내고 서연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금천초등학교. 서연이가 다니는 학교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학교에 도착하자 교무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담임 선생님을 찾았어요. 저 1학년 3반 이서연 아버지인데요. 선생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교무실 안쪽에서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밀한 서연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아, 서연이 아버지시군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미소도 없었고 눈빛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서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정밀한 선생님은 팔짱을 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힘들어한다고요? 학교에서는 별 문제 없던데요. 아니, 그게 집에서 보면 말도 잘 안 하고 그림도 어둡게 그리고 손톱도 계속 뜯고 그래서요. 제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정밀한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연이는 수업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네, 집중을 안 해요. 멍하니 창밖만 보거나 연필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주의를 줬죠. 정밀한 선생님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래요. 가정에서 지도가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정에서 지도가 부족하다고? 저는 서연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왔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엔 도서관에도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서연이가 학교 얘기만 나오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학교에서 제 말을 끊으며 정밀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20년 넘게 교직 생활했어요. 아이들 다 봐왔습니다. 서연이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 없이 자란 게 문제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게 문제라고? 정밀한 선생님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편부 가정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애정 결핍이 심하죠.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 역할까지는 못하잖아요. 저는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니신가요? 서연이는 엄마가 안 계셔도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우리 애는 괜찮다고. 근데 현실은 달라요. 정밀한 선생님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서연이 문제는 가정에서 먼저 해결하셔야 해요. 저는 반아이가 25명이나 되거든요. 한 아이만 신경 쓸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무실을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힘을 주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정밀한 선생님의 말투, 눈빛, 태도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서연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뭔가가 느껴졌어요. 마치 서연이를 이미 문제아로 낙인 찍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학교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말하면 아빠가 감옥 간다고 속삭였던 그 말. 혹시 그게 정밀한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 서연이 방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락장, 공책, 필통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 맨 밑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이서연주의 요주의. 빨간 펜으로 크게 쓰인 글씨,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환경 문제, 편부 가정, 어머니 사망, 정서 불안정 가능성 높음, 지속 관찰 필요.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연이는 겨우 7살이에요. 학교에 처음 들어온 아이를 이렇게 낙인 찍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종이는 대체 누가 왜 작성한 걸까요? 저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다녀왔어. 그래, 서연아. 오늘은 어땠어? 서연이는 대답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저녁을 먹으며 저는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담임 선생님은 어떠세요? 좋으세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응, 그냥. 선생님이 서연이한테 혼낸 적 있어? 서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없어. 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밀한 선생님의 태도, 서랍 속 요주의 종이, 그리고 서연이의 떨리는 손.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설령 그것이 학교 선생님과 맞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방 쪽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연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서연이의 흐느낌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7살 아이가 한밤중에 잠꼬대로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이가 잠결에도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서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이불을 꽉 움켜쥔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베갯잎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이마에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괜찮아, 서연아. 아빠가 여기 있어. 서연이는 잠결에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서연이 방 바닥에 앉아 아침까지 지켰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서연이의 흐느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서연이가 학교에 간 뒤 저는 전자상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녹음기였어요. 이거 배터리 얼마나 가나요? 하루 종일 켜놔도 됩니다. 음질도 괜찮아요. 점원의 말을 듣고 저는 녹음기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 머리핀을 하나 꺼냈어요.
분홍색 나비 모양 머리핀.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머리핀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머리핀 안쪽에 녹음기를 부착했어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서연아, 아빠가 머리핀 하나 사줬어. 이거 예쁘지? 저는 분홍 나비핀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예뻐. 내일 학교 갈 때 이거 하고 가. 그럼 서연이 더 예쁠 거야. 응. 서연이는 처음으로 밝게 웃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서연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학교는 문제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들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이 머리에 분홍 나비핀을 꽂아줬습니다. 예쁘다, 우리 서연이. 고마워, 아빠. 서연이는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학교에 가야 한다는 말에 금방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학교 가기 싫어? 아니, 괜찮아.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항상 서연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한테 말해. 알았지? 응. 서연이는 작게 대답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10시, 11시,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기는 원격으로 실시간 전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에 서연이가 집에 와야만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1시, 2시, 2시 30분. 오후 3시가 되자 저는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회사를 나왔어요.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왔네? 응, 서연아. 오늘 일찍 끝났어.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간식 먹어. 아빠가 우유랑 과자 줄게. 응. 서연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어요. 저는 서연이 가방에서 분홍 나비핀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분리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8시간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복도 소음, 아이들 떠드는 소리, 선생님의 출석 체크 소리가 들렸어요. 자,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정밀한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소리, 연필로 쓰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빨리 감기를 눌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그리고 1교시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서연. 정밀한 선생님의 고함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재생 속도를 멈췄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어떡해? 죄송해요.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너 맨날 죄송하다고만 하지. 왜 이렇게 멍청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멍청하다고? 7살 아이한테 선생님이 멍청하다고 말한 겁니까? 애들아 봐.
이서연이처럼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교시, 3교시. 정밀한 선생님은 서연이에게만 유독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서연, 너 또 틀렸어. 이렇게 쉬운 것도 못 풀어? 서연아, 너 도대체 집에서 공부 안 하니? 서연이 엄마는 뭐 하시길래 애를 이렇게 방치해? 저는 이어폰을 벗고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엄마 얘기를 꺼낸 겁니다. 아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교시쯤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이서연, 너 이리 나와. 정밀한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 너 오늘 또 숙제 안 해왔지? 아니에요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가방에 숙제 없잖아. 집에 두고 왔어요. 두고 왔다고? 맨날 두고 오면 어떡해. 너 정말 한심하다. 쿵.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마. 울면 더 혼날 줄 알아. 서연이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렸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가 울고 있었어요. 교실에서, 선생님 앞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그 순간 정밀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아빠 정가자지? 그래서 엄마가 도망간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가자? 저는 정가자가 아니에요. 주차 위반 딱지 한 번 받은 것 말고는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너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 안 듣는 거 다 집안 문제 때문이야. 선생님 제발, 내가 만약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내 아빠 진짜 감옥 가. 알았어? 대답해. 네, 알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서연아. 응? 아빠가 서연이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응? 서연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았어요. 서연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안고 싶어서. 저는 서연이를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정밀한 선생님의 폭언, 거짓 정가자 조작, 그리고 협박까지 모든 게 녹음돼 있었어요. 이제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빠랑 집에 있자. 학교 안 가도 돼? 응. 오늘은 쉬는 날이야. 서연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쁜 일인 겁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만화 채널을 틀어주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금천초등학교 교장실.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금천초등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이서연 아버지인데요. 교장 선생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담임 선생님 관련해서 직접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교장 백남기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이서연 아버지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임 정밀한 선생님이 제 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정 선생님은 경력도 많고 모범적인 선생님인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 파일이요? 네. 제 딸 머리핀에 녹음기를 달아뒀습니다.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 전부 녹음돼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그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든 아니든 제 딸이 학대당하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이 문제 제대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학교로 오시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연이를 할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서연아, 잠깐 할머니 집에서 놀고 있어. 아빠 금방 올게. 응, 아빠. 서연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금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교장 백남기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서연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백남기 교장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정밀한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셨어요.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온 적 없는 모범 교사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분이 갑자기 아이를 학대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교장에게 보여줬어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밀한 선생님의 고함이 울려 퍼졌어요. 왜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쉬운 것도 못 풀어? 백남기 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아빠 전과자지? 그래서 엄마가 도망간 거야? 녹음이 계속 이어졌어요. 내가 만약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내 아빠 진짜 감옥 가. 알았어? 저는 재생을 멈추고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모범 교사입니까? 백남기 교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정 선생님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이요? 네. 혹시 서연이가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훈육 차원에서 그러신 건 아닐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훈육이요? 아이한테 전과자라고 거짓말하고 협박하는 게 훈육입니까? 그건 말이 좀 과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교권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교권보다 아동 인권이 먼저 아닙니까? 백남기 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정 선생님한테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다른 반으로 옮겨드릴게요. 그게 다입니까? 네. 정밀한 선생님 처벌은 없습니까? 처벌이라뇨. 이 정도로 교사를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교장 선생님,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학교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합시다. 굳이 밖으로 알릴 필요 없잖아요. 밖으로 알리지 말라고요? 이게 덮어야 할 문제입니까? 백남기 교장은 책상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학교 평판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연이도 학교 다니기 힘들어질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학부모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세요. 그 애 때문에 우리 담임이 잘렸다.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딸을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버님이 이 일을 키우면 결국 피해보는 건 서연이에요. 백남기 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죠. 정 선생님한테 경고하고 서연이는 다른 반으로 옮기고 이게 최선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학교는 처음부터 서연이를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평판을 지키는 것만 중요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아버님,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학교가 안 된다면 교육청에 가야 한다고. 그날 오후 저는 금천교육지원청을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에 앉아 담당 장학사를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40대 중반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서연 학부모님이시죠? 장학사 조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보여줬어요. 조병수 장학사는 녹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말이죠. 조병수 장학사가 말을 끊었어요. 이 녹음 파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이건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 딸이 학대당했는데 녹음 방법이 문제라고요? 법은 법입니다. 그리고 금천초등학교는 평판 좋은 학교예요. 정밀한 선생님도 경력이 오래된 분이고요. 저는 조병수 장학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표정뿐이었어요. 장학사님, 제 딸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학교에 권고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제 권한 밖이에요. 권고만 하면 끝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육청도 학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서연이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학교도 교육청도 모두 벽이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보호했어요. 하지만 7살 아이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둑어둑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그리고 문득 대학 시절 선배가 떠올랐습니다. 정윤석 선배,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선배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석이 형? 오, 현우야. 오랜만이다. 형, 지금 시간 괜찮아?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인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 쓸만한 이야기야. 다음날 오후 저는 대학로에 있는 카페에서 정윤석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는 10년 넘게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현우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형, 이거 좀 들어봐. 저는 노트북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밀한 선생님의 고함, 서연이의 흐느낌, 그리고 협박하는 목소리. 선배는 녹음을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건 심각한데.
그렇지? 근데 학교도 교육청도 다 덮으려고만 해. 정윤석 선배는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거 기사감이야. 확실해. 정말? 응.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 녹음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선배는 펜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학교 측 입장, 교육청 반응, 그리고 정밀한 선생님의 과거 이력.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돼.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 내가 교육청 쪽 취재원이 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부탁해. 걱정 마. 내가 제대로 파헤쳐 볼게. 카페를 나서며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아, 내일부터 학교 가야 돼. 응. 서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줘. 아빠,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곧 끝날 거야. 아빠 믿어줘. 응. 서연이는 작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선배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밀한 선생님이 왜 서연이한테 정과자라는 거짓말을 했을까? 단순히 협박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밀한 선생님은 제가 정과자가 아니라는 걸 정말 몰랐던 걸까요? 혹시 누군가 제 이름으로 허위 기록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현우 전과 조회를 쳤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했어요. 결과는 해당 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정과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정밀한 선생님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윤석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 이상한 거 발견했어. 뭔데? 정밀한 선생님이 나를 정과자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정과가 없어.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닐까? 선배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교육청 내부 자료 한번 확인해 볼게. 고마워, 형. 사흘 후 정윤석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야, 큰일이다. 왜? 뭔데? 너 교육청 내부 시스템에 요주의 학부모로 등재돼 있어.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도 이현우고 생년월일도 너 거 맞아. 근데 비굴하네. 폭력 전과 1회, 학교 민원 다수. 이렇게 적혀 있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도 알아. 그래서 더 파봤지. 선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기록 만든 사람 찾았어. 교육지원청 장학사 조병수. 조병수?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며칠 전 교육청에 갔을 때 만났던 바로 그 장학사였어요. 그 사람이 왜 내 기록을 조작해?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내가 요주의 학부모로 찍혀 있으니까 학교 측에서도 너를 문제 부모로 본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정밀한 선생님도 그 자료를 본 거네? 그렇지. 그 자료를 근거로 서연이한테 협박한 거야. 너 진짜 정과자인 줄 알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허위 기록을 만들었고 그 기록 때문에 서연이가 고통받았던 겁니다. 형, 조병수가 왜 그랬을까? 그건 내가 좀 더 파봐야 알 것 같아. 일단 확실한 건 이거 단순한 교사 폭언 사건이 아니야.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야. 선배의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담임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육청 장학사가 허위 기록을 만들어 놓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겁니다. 형, 이거 기사로 낼 수 있어? 물론이지. 근데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조병수가 왜 내 기록을 조작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야 돼. 어떻게? 내가 교육청 내부 취재원한테 물어볼게. 며칠만 기다려봐.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조병수 장학사는 제 이름으로 허위 기록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와 아무 연관이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 만난 적도 없고 직장에서 얽힌 적도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틀 후 정윤석 선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현우야, 드디어 찾았다. 뭘? 조병수가 내 기록을 조작한 이유. 선배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병수 아들이 너랑 같은 학교 다녔어. 5년 전에. 5년 전?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년 전이면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해였어요. 그때 조병수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았대. 근데 그 사건 신고한 학부모가 바로 너였어.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서연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근처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유치원생을 괴롭히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말리고 학교에 신고했었습니다. 그 아이 중 하나가 조병수 아들이었어. 조병수는 그 일로 내 이름을 기억했고 복수하려고 허위 기록을 만든 거야.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년 전 일 때문에 지금 서연이가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형, 이거 증명할 수 있어? 응. 내부 고발자가 관련 문건 다 넘겨줬어. 조병수가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허위 정보 입력한 날짜, 다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조병수의 복수, 정밀한의 협박, 서연이의 고통,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형, 이제 기사 쓸 수 있지? 그럼 이틀 안에 특종 터뜨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어요. 이틀 후 아침 7시 저는 휴대폰 알람에 깨어났습니다. 정윤석 선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현우야, 기사 나갔다. 포털 메인 떴어.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굵은 글씨로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금천초 교사 폭언 협박, 교육청 장학사 허위 기록 조작 연루. 기사를 클릭하자 화면 가득 글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금천초등학교 1학년 담임 정밀한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녹음 파일로 확인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금천교육지원청 조병수 장학사가 해당 학생의 학부모를 요주의 인물로 허위 등재한 사실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정밀한 교사는 학생에게 너 아빠 전과자지? 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했으며 기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녹음 파일 내용, 조병수 장학사의 허위 기록 조작, 5년 전 복수 동기, 교육청의 은폐 시도,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됐어요. 기사 말미에는 정윤석 선배의 코멘트가 실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사 일탈이 아닌 교육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한 명의 장학사가 개인 감정으로 학부모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 교육청과 학교는 이 문제를 덮으려 했으며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다. 저는 기사를 다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저는 서연이 방으로 갔어요.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서연이를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괜찮을 거야. 오전 9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장 백남기였어요. 이 아버님, 기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학교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백남기 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학교에서 해결 안 하면 제 방식대로 하겠다고. 지금 학부모들 난리 났어요. 학교 앞에 기자들까지 몰려왔고,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십니까? 수습은 학교에서 하셔야죠. 애초에 덮지 말고 제대로 처리하셨어야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오전 10시 정윤석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야, 대박 났어. 기사 조회수 100만 넘었어. 진짜? 응. 댓글도 폭발적이야. 다들 교육청이랑 학교 규탄하고 있어. 선배의 말대로 기사 댓글창은 난리가 났어요. 교육청 해체해야 함. 저런 교사가 20년이나 교단에 있었다니. 7살 아이한테 전과자라고 협박? 이게 사람이야? 조병수 장학사 파면해라.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오후 12시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교육청 장학사의 허위 기록 조작, 그리고 교사의 아동학대. 교육 현장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화면에는 금천초등학교 정문이 비쳤고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정밀한 교사 파면하라. 조병수 장학사 처벌하라. 우리 아이들 지켜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현우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아동학대 건으로 수사 착수했습니다. 내일 진술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어요.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후 4시 교육청에서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금천교육지원청은 조병수 장학사의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정밀한 교사의 아동 학대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장문을 읽으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엄정히 조사하겠다니 진작 그랬어야 했어요. 오후 6시 서연이가 할머니 댁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서연아, 오늘 재미있었어? 응, 할머니가 떡볶이 해주셨어.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아, 이제 학교 안 무서워. 응? 왜? 그냥 아빠가 다 해결했거든. 아빠 대단해. 서연이는 제 뺨에 뽀뽀를 했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은 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금천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여성 청소년과 조사실, 형사 2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현우님 앉으세요. 진술 받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어요. 서연이의 변화, 녹음 파일 발견,
학교와 교육청의 은폐 시도, 그리고 조병수 장학사의 허위 기록 조작. 형사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정밀한 교사는 기소될 겁니다. 그럼 조병수 장학사는요?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곧 소환조사 들어갈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한 교사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뉴스에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정밀한의 모습이 나왔어요. 정밀한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교육청은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틀 후 조병수 장학사도 소환됐습니다. 조병수 장학사는 직권 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 달 후 검찰은 정밀한과 조병수를 기소했습니다. 정밀한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병수는 직권 남용 혐의로. 법정 공판은 2달 뒤로 잡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끝이야. 아빠 고마워.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괜찮아. 아빠 최고야.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윤석 선배와 통화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형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뭘? 당연한 거 한 거지. 근데 현우야, 후속 기사 하나 더 쓸게. 무슨? 이 사건 이후로 교육청 시스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다른 피해 사례는 없는지, 그런 거 추적 보도할 거야. 그래, 부탁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이제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학교도 교사도 장학사도 모두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교육 현장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 시작이 바로 7살 아이 작은 속삭임이었다는 것을 말하면 아빠가 감옥 가. 그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어요. 정밀한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됐고 조병수 장학사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금천초등학교는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았고 백남기 교장도 경질됐어요.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교육 현장의 구조적 비리로 규정하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아침에 용기 있는 아버지가 됐어요.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절 알아봤어요. 저분 뉴스에 나온 분 아니에요? 맞아. 딸 지키려고 싸운 아버지. 대단하시다. 처음에는 그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현우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국교육개혁시민연대 김정훈 사무국장입니다. 아, 네. 저희 단체에서 교육개혁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이현우님을 홍보대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홍보대사요? 네. 이현우님의 사례가 많은 학부모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감사한데 저는 그냥 제 딸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게 바로 용기 아닙니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김정훈 사무국장은 집요했어요.
결국 며칠 후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김정우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이현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교육개혁을 위해 10년 넘게 활동해 왔습니다. 이현우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김정우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저희 행사에 참석하시고 언론 인터뷰할 때 저희 단체 이름 좀 언급해 주시면 돼요. 그게 다인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현우님께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돈 받고 할 생각 없습니다. 이현우님, 오해 마세요. 이건 정당한 대가예요. 이현우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제 이야기는 팔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정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현우님, 기회는 한 번. 괜찮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제안이 이어졌어요. 방송국에서는 출연 요청을, 출판사에서는 책 집필 제안을, 강연업체에서는 강연 섭외를 해왔습니다. 이현우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한 번만 출연해 주시면 출연료 500만 원 드립니다. 자서전 내시면 베스트셀러 확실합니다. 모두 그럴듯한 이유를 댔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비슷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의 가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현우 씨, 너무 거만한 거 아닙니까? 기회 줬는데 왜 안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청렴한 척 하실 겁니까?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현우 씨,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부장님. 부장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 요즘 언론 노출 좀 심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 이미지 생각 좀 해줘야지. 회사 이미지요? 응. 현우 씨가 언론에 나올 때마다 우리 회사 이름도 같이 나가잖아. 그게 좀 부담스러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그냥 제 딸을 지킨 것뿐입니다. 알아. 근데 회사는 조용히 일하는 게 좋아. 너무 튀면 곤란하거든. 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인사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현우 대리님, 부서 이동 예정입니다. 어디로요? 지방 영업팀입니다. 지방요? 네. 대구 지점으로 발령 났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지방으로? 회사 방침입니다. 이건 명백한 좌천 아닙니까? 좌천이 아니라 순환 보직입니다. 인사팀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인사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이건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현우 씨, 회사도 어려운 입장이야. 자꾸 언론에 노출되면 거래처에서도 부담스러워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알아. 근데 회사는 조직이야. 조용히 일하는 게 최선이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사도 저를 버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어요. 정의를 위해 싸웠더니 오히려 제가 고립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절 이용하려 했고, 방송국은 돈벌이 수단으로 봤고, 회사는 저를 짐으로 여겼어요. 집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왜?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어. 서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재미있었어? 응, 너무 재미있었어. 서연이의 웃음을 보며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세상이 저를 어떻게 보든 서연이만 행복하면 됐어요. 그날 밤 정윤석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야, 요즘 힘들지? 형은 어떻게 알아? 다 알지. 내 주변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지. 형, 나 뭘 잘못한 거야? 그냥 내 딸 지킨 건데. 잘못한 거 없어. 세상이 문제야. 선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현우야, 세상은 원래 그래. 영웅 만들어 놓고 이용하려 들다가 이용 못하면 버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버텨. 그냥 버텨. 시간 지나면 다들 잊어.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지킨 것, 진실을 밝힌 것, 정의를 위해 싸운 것, 모두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비록 세상이 저를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현우님, 공판 날짜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정미란과 조병수,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었어요. 공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 아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나와도 서연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될 겁니다. 공판 당일 아침 저는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현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밀한 교사 처벌 바라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날입니다. 저는 법원의 판단을 믿습니다. 그리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417호 법정.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학부모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 모두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청석 앞쪽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정미란이 법정에 입장했어요. 수척해진 얼굴, 초라한 옷차림.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미란은 피고인석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병수도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교도관의 인솔을 받으며 조병수는 방청석을 훑어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판사. 착석하십시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정미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 조병수, 공무원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행사.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먼저 검사, 공소사실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검사였어요. 피고인 정미란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금천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이서연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너 아빠 전과자지? 엄마가 도망간 거야? 말하면 아빠 감옥 간다. 이러한 발언으로 7세 아동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또한 피고인 조병수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부친 이현우를 요주의 학부모로 허위 등재했습니다. 이는 5년 전 개인적 원한으로 인한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검사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CD, 교육청 내부 시스템 기록, 관련 문서들,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어요. 판사는 증거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정미란,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정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부 인정합니다. 일부라니? 제가 훈육 차원에서 말을 좀 심하게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왜 이렇게 멍청해? 울면 더 혼날 줄 알아. 이런 발언이 명확히 담겨 있는데 이것도 훈육입니까? 저는 그냥 정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판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아빠가 전과자라고 말했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왜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교육청 시스템에 그렇게 등재돼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조병수를 바라봤어요. 판사는 조병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인 조병수, 이현우 씨를 요주의 학부모로 등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병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적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5년 전 제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이현우였습니다. 그래서 보복한 겁니까? 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조병수는 장학사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감정으로 시민의 정보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증인 이현우,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검사의 질문에 답했어요. 증인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딸 서연이가 어떤 변화를 보였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원래 밝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입학 후 말수가 줄어들었고 손톱을 뜯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밤에는 잠꼬대로 선생님 미안해요라고 말했고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발견했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제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서연이를 혼자 고통받게 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은 학교와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교장은 학교 평판 걱정만 했고 교육청 장학사는 권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제 딸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미란과 조병수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언론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딸을 지킬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변호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정미란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인, 피고인 정미란이 평소 학생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정밀한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평가합니다. 혹시 서연이만 유독 민감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7세 아이가 아빠가 감옥 간다는 협박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상합니까?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판사가 개입했습니다. 변호인, 피해자를 탓하는 식의 질문은 자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 최후 진술, 모든 절차가 끝나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피고인 정밀한, 할 말 있습니까? 정밀한은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서연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밀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판사는 조병수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조병수, 할 말 있습니까? 조병수는 침묵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공무를 남용했습니다. 이현우 씨와 서연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법원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현우 씨, 오늘 재판 어떠셨습니까? 피고인들 사과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이 자리가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연이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연이 학교에 들렀어요. 서연이는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서연아, 오늘 재밌었어? 응,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했어. 서연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연이는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주 후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이번에는 방청객이 더 많았어요.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고 전국에서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법원 앞에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판사가 입장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밀한과 조병수가 들어왔어요. 정밀한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조병수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는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정밀한, 피고인 조병수 두 사람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섬겨야 할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어요. 피고인 정밀한은 7세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고 허위 사실로 협박했습니다. 너 아빠 전과자지? 말하면 아빠 감옥 간다. 이러한 발언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판사는 정밀한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약한 존재인 아동을 학대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어요. 판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조병수는 더욱 악질적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무고한 시민의 정보를 조작했고 그로 인해 아동이 학대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5년 전 개인적 원한으로 타인의 삶을 파괴하려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최악의 범죄입니다. 방청석에서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들어 올렸어요. 이에 본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정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정밀한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합니다. 정밀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조병수 공무원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조병수는 눈을 감았어요. 또한 공무원 자격 영구 박탈, 추징금 500만 원을 명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국민을 섬기는 본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켜졌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정밀한과 조병수는 교도관의 인솔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정밀한은 울고 있었고 조병수는 무표정했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닌 그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현우 씨,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딸 서연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만족합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응? 나쁜 사람들이 벌 받았어. 이제 서연이는 안전해. 아빠 고마워.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정밀아는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차가운 독방. 정밀아는 벽에 기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20년 교직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교사 자격은 박탈됐고 10년간 아동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정밀아는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훈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를 바로 잡아주려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었어요. 정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연이를 미워했다는 것을.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 조용하고 순한 아이, 반항하지 못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만만해 보였던 겁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밀아는 무릎을 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병수는 더 참담했습니다. 징역 3년, 공무원 자격 영구 박탈, 30년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아내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하겠어요. 뭐?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여보, 제발. 면회 다신 안 올 겁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요. 아내는 일어나 떠났습니다. 조병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명예도. 내가 왜 그랬을까? 조병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5년 전 일.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았을 때 이현우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증오가 시작됐어요. 내 아들을 망친 놈.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했고 그 정보가 정밀한에게 전달됐고 결국 서연이가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들이 잘못한 게 맞았습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건 아들이었고 이현우는 그저 정의로운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내가 미쳤었구나. 조병수는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한 달 후 정밀환과 조병수는 각각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정밀환은 여자 교도소에서 재소자 번호 2548번이 됐고 조병수는 남자 교도소에서 재소자 번호 7821번이 됐어요. 정밀환은 교도소 작업장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묵묵히 바늘을 움직였어요. 예전에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밀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진작 사과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병수는 교도소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수백 개의 식판을 닦았어요. 예전에는 교육청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일했는데 이제는 뜨거운 물에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병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수척해진 얼굴, 푸석해진 피부, 빠진 머리카락. 이게 나인가? 조병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이현우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서 대구 발령은 취소됐고 원래 부서로 복귀했어요. 현우 씨,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어요. 서연이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아빠, 오늘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 진짜? 우리 서연이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서연이의 그림을 봤습니다. 노란 해, 파란 하늘, 빨간 지붕이 있는 집. 예전처럼 밝은 색이 돌아왔어요. 서연아, 정말 예쁘다. 고마워, 아빠. 저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괜찮았어요. 악몽에서 깨어났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윤석 선배와 통화했습니다. 현우야, 요즘 어때? 형,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서연이는? 잘 지내. 학교도 재미있어 하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 다행이네. 너 정말 잘했어. 고마워, 형.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실현됐고 서연이는 다시 웃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서연이는 이제 2학년이 됐어요. 새 학교, 새 선생님, 새 친구들. 서연이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신나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빠, 오늘 과학 시간에 실험했어. 어떤 실험? 물에 설탕 넣으면 녹잖아. 그거 관찰했어. 우리 서연이 과학자 되겠네? 응, 나 과학자 될래.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웃음을 들으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 언론의 관심, 주변의 시선, 모든 게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서연이는 다시 웃고 있었고 저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생활도 안정됐어요. 대구 발령은 취소됐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현우 씨, 오늘 회식 어때요? 좋죠. 갈게요. 서연이는요? 할머니 댁에 맡기면 돼요. 저는 다시 사람들과 어울렸고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정윤석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야, 요즘 어때? 형, 잘 지내. 서연이도 학교 잘 다니고. 그래, 다행이다. 근데 말이야,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교육부에서 학부모 간담회 연다는데 거기 참석해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 나 이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알아. 근데 너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야 다른 아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 선배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싸운 건 서연이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알았어, 형. 갈게. 고마워, 현우야. 일주일 후, 저는 교육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 학부모 대표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육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현우님의 사례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차관은 저를 바라봤어요. 이현우님,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버지예요. 제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학교도 교육청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덮으려고만 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해요. 학교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교육청은 학교를 감시해야 하고, 정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부 차관을 바라봤어요. 제 딸 같은 아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현우님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교육부는 아동 학대 신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학교 내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학부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현우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근데 이현우님 기사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학교에 항의했고 결국 해결됐어요. 그 학부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현우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학부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지키는 건 부모의 의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학교에 들렀어요.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숙제 다 했어? 응, 다 했어. 그럼 아빠랑 산책 갈까? 좋아. 서연이는 신발을 신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집 앞 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빠, 벚꽃 예쁘다.
그러게. 정말 예쁘다. 아빠 고마워. 응? 뭐가? 그냥 나를 지켜줘서. 서연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언제나 서연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응, 나도 아빠 사랑해. 서연이는 제 뺨에 뽀뽀를 했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은 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서연이는 울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웠고 이겼고 서연이는 다시 웃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서연이는 웃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았고 숙제도 열심히 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평범한 일상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다. 서연이를 지킨 것, 진실을 밝힌 것, 정의를 위해 싸운 것, 모두 옳은 일이었다. 앞으로도 서연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서연이 방으로 갔어요. 서연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저는 서연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좋은 꿈 꿔.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겪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싸우면 언젠가는 이길 수 있어요. 저처럼, 서연이처럼,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니까요. 여기까지 이현우와 서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